서울의 법조계에서 강서윤이라는 이름은 존재감이 없었다. 그녀는 빛나는 지성을 가졌지만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병원비 고지서 더미 뒤에 감춰져 있었다. 지난 5년 그녀의 세상은 오직 아들 민중과 그 연약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사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그 작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쌓아 올린 벽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벽을 쌓도록 강요했던 단 한 사람에 의해 위협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진성그룹 타워 42층 컨퍼런스룸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건조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한쪽에 서윤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진숭의 막강한 법무팀 변호사들이 서류를 검토하며 그들만의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의 값비싼 슈트와 오만한 태도는 서윤의 단정한 정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위압감에 짓눌리지 않으려 애쓰며 오직 눈앞의 특허 침해 관련 자료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의뢰인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작은 스타트업이었고 진숭은 그들의 기술을 집어삼키려는 거대 골리앗이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진숭그룹의 총수 권태민 대표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그는 냉정함과 압도적인 권위 그 자체였다. 그는 법무팀장에게 가벼운 목례를 받고 상석으로 향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재판이 얼마나 힘겨울지 알고 있었지만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민준의 다음 달 수술비만이 중요했다. 시작하죠. 태민이 낮고 무감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법무팀장이 지루하다는 듯 입을 열려던 순간 태민의 시선이 테이블 반대편에 고정되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서윤 역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 6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매몰차게 돌아섰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더 날카로워지고 더 차가워졌지만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눈빛은 그대로였다. 강서윤, 그 이름이 권태민의 머릿속을 쳤다. 6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자신을 배신했던 여자. 감히 진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름 없는 로펌의 변호사가 그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태민의 눈에 순간적인 경멸감이 스쳤다가 곧바로 냉혹한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댔다. 강서윤 변호사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윤은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수천 번 상상했던 재회였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1초 만에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의 순진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를 지켜야 하는 엄마였다. 네, 강서윤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 텍노바의 특허 무효 소송 관련하여 진숭 측의 입장을 듣고자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명료했다. 떨림은 없었다. 그녀의 그 태연함이 태민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앞에서 무너지고 당황하며 과거를 언급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한 변호사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텍노바라. 태민이 서류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우리 법무팀 검토 결과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시간 낭비라는 뜻이죠. 진숭의 법무팀장이 거들었다. 강 변호사님, 업계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소송은 의뢰인에게도 변호사님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오만함을 무시하고 태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진숭 측에서 트레이턴 시스템을 출시하기 3개월 전 제 의뢰인이 귀사의 기술 협력을 제안하며 보냈던 자료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파일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테라이톤의 핵심 알고리즘 코드 70% 이상이 제 의뢰인의 원천 기술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시간 낭비라고 부르신다면 법정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증거는 명백했다. 방안이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법무팀 변호사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들은 이 작은 로펌의 변호사가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해왔을 줄은 몰랐다. 태민은 몇 초간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6년 전 자신을 사랑한다 속삭이던 그 눈이 이제는 저기의 찬 빛으로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그녀의 계획된 복수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서윤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지? 돈이 필요해서? 이것은 소송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는 그녀를 과거에 자신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떠났다고 믿었던 그 여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서윤의 뺨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권 대표님, 저는 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러 온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과거를 팔아서 감상에 젖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진숭 측이 기술 탈취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거나 혹은 특허 사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본안 소송에서 뵙겠습니다. 태민은 서윤의 그 단호함에 오히려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그녀가 적어도 당황하거나 상처받은 티를 내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확신을 굳혔다. 좋습니다, 강서윤 변호사.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큰 키가 서윤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법정에서 봅시다. 진숭이 아마추어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과거를 팔러온 사람의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드리죠. 태민은 한치의 미련도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윤의 심장을 울렸다. 진숭의 법무팀도 조롱 섞인 시선을 보내며 그를 따라 나갔다. 거대한 회의실에 다시 혼자 남은 서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손이 서류 가방을 쥔 채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괜찮지 않았다. 조금도 괜찮지 않았다. 그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6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배경 화면에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희미하게 웃고 있는 민준의 얼굴이 있었다. 엄마, 안 무서워. 씩씩하게 이겨낼게.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떴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 못하게 삼켰다. 권태민이 누구든 진숭이 얼마나 거대하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소송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온 권태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졌다. 강서윤. 감히 그녀가 자신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오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한 고학생이었고 태민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며 그녀를 선택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돈을 받고 그를 떠났다. 아버지가 옳았다. 김비서. 태민이 인터폰을 눌렀다. 강서윤, 그 여자에 대해 전부 알아봐. 6년 동안 뭘 했는지, 어디서 뭘 먹고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진숭을 물고 늘어진 배우가 누군지 샅샅이. 그는 이것이 단순한 특허 소송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온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결코 2번 속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당했던 배신감을 되갚아주기 위해 그녀를 철저하게 짓밟을 준비를 시작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6년 만에 다시 끔찍한 소리를 내며 맞물리기 시작했다. 권태민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망막에는 오직 회의실에서 자신을 꿋꿋이 노려보던 강서윤의 차가운 눈빛만이 각인되어 있었다. 6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녀가 감히 자신의 제국, 진숭을 상대로 칼을 겨누다니. 그는 이것을 단순한 소송이 아닌 정면 도전이자 기만으로 받아들였다. 대표님, 노크 소리와 함께 김민혁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태민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유능한 비서였다. 요청하신 자료 1차 브리핑입니다. 태민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읽어봐. 그의 목소리는 야경보다 더 차가웠다. 김 비서는 태블릿을 들고 담담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강서윤 변호사 28세, 6년 전 한국대 법학과 4학년 재학 중. 김 비서가 말을 잇는 동안 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6년 전이면 우리와 헤어진 직후로군. 태민이 중얼거렸다. 김 비서는 계속했다. 네. 그 후 휴학과 복학을 반복, 5년 전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연수원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으나 국선 변호인 사무실에서 2년간 근무한 뒤 1년 전 서윤 법률사무소라는 1인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재정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태민이 콧방귀를 뀌었다. 재정이 좋지 않으니 진숭을 물고 늘어진 건가? 배후는 누가 그녀를 사주했지? 김 비서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그녀의 모든 통신 기록과 계좌를 추적했지만 테크노바 측 외에 특이한 접촉은 없었습니다. 배후 세력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오히려 태민이 그제야 몸을 돌렸다. 오히려 오히려 그녀의 자금 대부분이 서울대학병원 소아흉부외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거의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소아흉부외과. 태민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다고 확신했다. 그의 아버지 권영환 회장이 직접 그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 돈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인가. 그 병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게 뭔지 모조리 캐내. 그는 여전히 그녀가 진숭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고 의심했다. 다음 날 진숭 법무팀은 태민의 명령에 따라 총공세를 시작했다. 그들은 테크노바를 상대로 악의적인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 동시에 강서윤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소송을 통한 기업 갈취 시도라는 명목으로 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진숭이라는 거대 기업이 1인 로펌을 상대로 벌이는 이 싸움은 그 자체로 업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서윤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진숭의 반소소장이 날아왔고 그녀의 몇 안 되던 자문 고객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전화가 빗발쳤다. 진숭의 법무팀이 업계에 강서윤은 진숭을 건드린 위험한 변호사라는 소문을 퍼뜨린 탓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 순식간에 막혀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진숭의 트라이턴 시스템, 초기 개발자들의 논문과 해외 유사 사례를 분석하며 반박 자료를 준비했다. 그날 밤 서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했다. 1인용 병실, 민준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엄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엄마, 오늘 일찍 왔네. 서윤은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아들을 안았다. 우리 아들, 오늘 밥 잘 먹었어? 민준은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총명하게 빛났다. 응, 나 주사도 씩씩하게 맞았어. 교수님이 나보고 캡틴 아메리카래. 그랬어. 우리 민준이 최고네. 서윤이 아들의 뺨을 쓰다듬는 순간 민준이 콜록거리며 가슴을 살짝 쥐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아, 괜찮아? 응, 그냥 조금 답답해서. 민준은 애써 웃어 보였다. 마침 회진을 돌던 안 교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윤에게 복도로 나오라는 눈짓을 했다. 서윤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복도 끝 안 교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어머님, 각오는 하셨겠지만 민준이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윤은 벽을 짚었다. 교수님,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부정맥도 잦아지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약물로는 한계입니다. 대기 리스트를 최대한 앞당기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수술을 해도 성공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수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 교수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민준이의 경우는 매우 희귀한 복합심장 기형입니다. 국내에서는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유일한 희망은 존스 홉킨스의 피터슨 박사뿐입니다. 그분만이 이 수술을 집도할 수 있습니다. 피터슨 박사, 서윤도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그를 한국으로 초빙하는 비용은 수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피터슨 박사의 아시아 일정을 총괄하는 곳이 진숭의료재단입니다. 안 교수의 마지막 말이 서윤의 귀를 때렸다. 진숭, 또 진숭이었다. 권태민, 그녀가 싸워야 할 상대,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그가 아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한편 진숭타워의 태민은 김 비서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고 있었다. 김 비서는 이번에도 망설이는 듯했다. 대표님, 강서윤 변호사의 병원 기록 외에 다른 파일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한 자료라 보시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짜증스럽게 태블릿을 빼앗아 들었다. 파일명은 가족관계였다. 그는 파일을 열었다. 강서윤 미혼모, 그리고 그 아래 자, 강민준 5세. 태민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6년 전 헤어졌다. 아이는 5살, 아버지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진 가져와. 김 비서는 조용히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병원 복도에서 찍힌 파파라치 컷에 가까운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서윤은 휠체어에 앉은 작은 아이를 향해 웃고 있었다. 아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웃을 때 휘어지는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태민이 거울 속에서 매일 보는 자신과 똑 닮은 그 고집스러운 인매. 태민의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질 뻔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아이는 김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 사살을 했다. 서울대학병원 소아흉부외과 환자 강민준. 진단명은 대표님께서 어릴 적 앓으셨던 것과 동일한 희귀 심장 기형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강한 질병입니다. 유전, 희귀 심장 기형, 5년 전. 서윤.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강제로 끼워 맞춰졌다. 강서윤이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떠났던 것이다. 태민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난 6년간 그녀를 향해 쌓아 올렸던 분노와 경멸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자의 참혹한 죄책감과 혼란이 밀려들었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확신했고 오늘까지도 그녀를 돈으로 모욕했다. 그런 그녀가 혼자서 6년 동안 자신의 아이를, 그것도 아픈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태미는 중얼거렸다. 그는 오늘 그녀의 마지막 남은 수입원을 끊어버렸고 그녀를 업계에서 매장시키려 했다. 그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아니, 그는 그녀가 매달려 있던 벼랑 끝에 마지막 손가락을 짓밟아버린 것이었다. 진숭의료재단, 피터슨 박사. 안 교수가 서윤에게 했던 그 절망적인 말들이 김 비서의 보고서를 통해 태민의 귀에도 들려오는 듯 했다. 당장 내가 보낸 모든 소송, 압박, 전부 중지시켜. 전부. 그가 김 비서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권태민의 집무실은 하룻밤 사이에 전쟁지휘본부로 변해 있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5살, 강민준, 유전성 심장병이라는 단어들로 폭발할 것 같았다. 6년간 품어온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벼랑 끝에 선 아이와 그 아이를 지키려던 여자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는 끔찍한 자각만이 그를 짓눌렀다. 아들, 자신의 아들이었다. 김비서. 동이특이 무섭게 그가 김비서를 호출했다. 목소리는 잠기다 못해 갈라져 있었다. 서울대병원 안 교수,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진숭의료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부르는 거라고 전해. 그리고 피터슨 박사, 그의 남은 일 연치 스케줄 전부 확보해. 진숭이 얼마를 지불하든 상관없어. 당장 한국으로 데려와. 그의 명령은 단호했지만 김 비서는 망설였다. 대표님, 안 교수를 지금 부르시면 강서윤 변호사 측에서. 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그 여자가 알게 하려는 거야.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아니, 살릴 거라는 걸. 그는 여전히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진숭의 총수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방법 역시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오전 9시 서울대학병원 소아흉부외과 과장인 안 교수가 굳은 표정으로 태민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진숭의료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환자를 두고 호출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사장님, 무슨 급한 일이신지. 태민은 서론을 잘랐다. 강민준 환자, 내 아들입니다. 안 교수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는 민준의 차트를 수백 번도 더 보았지만 부후, 미상이라는 글자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내 유전병과 동일한 병명, 나이, 모든 게 일치해. 지금 필요한 건 내 확신이 아니라 당신의 의학적 소견이야. 살릴 수 있나? 안 교수는 침을 삼키고 전문가의 태도로 돌아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피터슨 박사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분 스케줄은. 태민이 태블릿을 그에게 돌렸다. 피터슨 박사가 3일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진숭 전용기로. 병원과 수술팀은 최고 수준으로 준비해. 비용은 진숭이 전액 부담합니다. 필요한 건 보호자의 동의뿐. 안 교수는 그제야 태민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깨달았다. 강서윤, 그녀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태민은 그녀가 진숭을, 그리고 권태민 자신을 얼마나 적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태민은 이것이 자신이 아버지로서 행하는 첫 번째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그녀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 시각 서윤은 텅 빈 사무실에서 진숭의 반소소장과 씨름하고 있었다. 어젯밤 의사의 절망적인 선고 이후 그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민준이를 살릴 유일한 길을 권태민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그녀가 진숭을 이긴다 해도 그가 피터슨 박사의 방안을 막아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없는 싸움에 갇혀버렸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다. 어제 회의실에서 본 그 냉정한 비서였다. 그는 정중하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강서윤 변호사님, 권태민 대표님의 제안입니다. 서윤은 경계하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가지 서류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진숭의 특허 침해 소송 취하서였고 다른 하나는 강민준 환자 해외 의료진 초빙 및 수술 지원 확약서였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확약서에는 피터슨 박사의 이름과 함께 진숭 의료재단이 수술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어젯밤 그토록 절박하게 원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김 비서의 다음 말이 그녀의 심장에 얼음물을 끼얹었다. 대표님께서는 이 일로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원치 않으십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이 확약서에 서명하시면 즉시 수술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서윤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6년 전에도 지금도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그는 그녀의 6년간의 고통, 아들의 생명이 오가는 이 순간조차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그녀의 모성을 돈으로 사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진숭의 소송을 건 이유가 오직 돈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이게 그 사람이 내놓은 답인가요? 서윤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내가 이 소송을 포기하면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 자비를 베풀겠다. 김 비서는 표정 없이 답했다. 대표님은 아드님, 아니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닌 인도적인 제안입니다. 인도적? 서윤은 기가 막혀 웃었다. 당신들 대표에게 전해요. 내 아들은 내가 지켜. 당신들의 그 더러운 돈과 오만한 자비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녀는 확약서를 찢어버렸다.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아들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권태민에게 무릎 꿇을 수 없었다. 그에게 아들을 허락받는 순간 그녀는 민준이를 지킬 힘을 잃게 될 것이라 직감했다. 김 비서는 찢어진 서류 조각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돌아섰다. 진숭타워 펜트하우스. 태민은 김 비서의 보고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거절해 찢어버렸다고.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여자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인 태민은 직접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만나 담판을 지어야 했다. 병원 복도 끝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서윤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다. 그 연약한 모습에 태민의 분노가 순간적으로 가라앉았다. 강서윤. 그가 불렀다. 서윤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여긴 어쩐 일이죠? 내 아들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구경하러 왔나요? 그만해. 태민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왜 내 제안을 거절했지? 자존심 때문이야. 그깟 자존심이 아이 목숨보다 중요해. 자존심. 서윤이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평생 이해 못할 거야. 6년 동안 나 혼자 민준이를 키웠어. 당신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 그날부터 민준이는 내 전부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뭔데 아버지 행세를 하려는 거지? 아버지 행세. 태민이 기가 막힌 듯 되물었다. 그 아이, 내 아이이기도 해.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당신 아들이라고. 서윤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내가 당신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다면 당신 아버지가 날 가만뒀을 것 같아. 당신이 날 지켜줬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태민의 심장에 박혔다. 아버지, 권영환 회장. 서윤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노려봤다.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목소리에 실려 나왔다. 당신이 원하는 건 민준이를 살리는 게 아니야. 당신은 내게서 민준이를 빼앗으려는 거야. 안 그래? 돈으로 날 매수하고 내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증명하고 그렇게 내게서 내 전부를 빼앗아 가려는 거잖아. 태민은 얼어붙었다. 그녀가 자신을 그 정도로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그의 오만함은 그녀에게 또 다른 폭력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6년 전 왜 떠났는지, 그동안 어떤 지옥을 견뎌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난 그런 뜻이... 그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윤은 차갑게 돌아섰다. 가, 다신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아들은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어. 서윤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은 태민은 자신의 권력과 돈이 그녀의 상처와 모성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는 주먹을 벽에 내리쳤다. 6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권영환 회장의 집무실은 진성타워 펜트하우스의 현대적인 화려함과는 정반대였다.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그의 전통 한옥 별차에 송심재, 송신자이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다져진 냉혹한 권력의 무게가 배어 있었다. 그는 붓글씨를 쓰다 말고 무릎 꿇고 앉은 수행비서의 보고를 들었다. 그 비서는 권태민의 비서와는 다른 오직 권영환 개인을 위해 움직이는 그림자였다. 강서윤, 변호사라고 했나? 회장의 목소리는 벼루에 먹을 까는 소리처럼 차가웠다. 네, 6년 전 그 고학생이 맞습니다. 현재 슬해 옷에 남아 강민준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자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났다. 권영환의 붓이 화선지 위에서 멈췄다. 먹물이 번지며 검은 점을 만들었다. 5세. 그 숫자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6년 전 그는 분명히 그 천한 것을 돈으로 떼어냈다고 생각했다. 권영환 회장에게 진숭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왕국이었고 권태민은 유일한 후계자였다. 그 완벽한 혈통에 흠집이 생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6년 전 아들이 고학생 따위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는 그것을 어린 날의 치기로 여겼다. 그래서 그는 정리를 했다.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안겨주며 아들 앞에서 사라지라고 경고했다. 그녀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태민에게 증거를 조작해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까지 데리고 나타나 진숭을 상대로 소송을? 권영환은 이것을 감히 자신의 관대함을 기만하고 왕국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태민이가 그 아이를 안 모양이더군. 네, 병원 쪽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피터슨 박사를... 권영환이 붓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어리석은 놈. 그는 아들의 감상적인 대응에 분노했다. 그 여자에게 진숭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 꼴은 못 본다. 6년 전에는 경고로 끝냈지만 이번엔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언론, 금융가, 법조계, 우리가 가진 연주를 총동원해 그 여자가 2번 다시 이 땅에서 변호사 행세를 못하게 만들어
스스로 아이를 데리고 바다 밖으로 도망치도록 숨 쉴 구멍조차 남기지 마. 그의 명령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아들 태민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한편 권태민은 6년 전에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병원 복도에서 자신에게 절규했던 말, 당신 아버지가 날 가만두었을 것 같아? 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6년 전 자신의 아버지 권영환 회장의 비공식 일정과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라는 아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김 비서는 이것이 진숙 내에서 내전 내이짠 애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묵묵히 따랐다. 권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강서윤의 세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가장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락이 왔다. 진숙 측에서 소송을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강서윤 변호사가 기업을 상대로 악의적인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다. 진숙 건과 맞물려 협회는 그녀의 변호사 자격정지를 검토하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서윤은 이것이 진숙의 보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태민이 이미 소를 취하했다는 것을 알기에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다음 공격이 들어왔다. 사무실 임대료와 약간의 운영 자금을 대출해 주었던 제2금융권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강 변호사님, 최근 변호사님의 신용에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어요. 서윤이 항의했지만 은행 측의 태도는 완고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다. 순식간에 그녀는 민준에 당장 내야 할 입원비조차 인출할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다.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명백한 살해였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자극적인 블라인드 아이템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 단독 미혼모 A 변호사, S태병원 희귀병 아들 내세워 J그룹 후계자 K에게 수백억 요구, 충격 실태. 기사는 익명이었지만 모든 정황이 서윤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사는 그녀를 아픈 아이를 볼모로 재벌 2세를 협박하는 파렴치한 꽃뱀으로 매도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악의적인 비난으로 뒤덮였다. 아픈 애 팔아서 인생 역전하려네. 저런 여자는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한다. 그녀의 작은 1인 사무소 홈페이지는 마비되었고 그녀의 신상은 무분별하게 유포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태민이 이 정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윤이 엉망이 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건물주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 변호사, 미안하지만 방을 좀 빼줘야겠어. 사장님,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습니다. 아이고, 나도 죽겠어. 당신 때문에 세무조사 들어온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당장 나가. 보증금은 저기 쌓인 비품으로 퉁 칩시다. 서윤은 할 말을 잃었다. 법적으로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지금 그럴 힘도 돈도 없었다. 법조계, 금융계, 언론, 그리고 이제는 밑바닥 임대업자까지. 그녀를 조여오는 이 거대한 힘은 권태민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권태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진숭 그 자체, 권영환 회장이었다. 6년 전 자신을 돈으로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같은 시각, 진숭타워 펜트하우스.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태민 앞에 섰다. 찾았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6년 전 날짜가 찍힌 보안 창고의 CCTV 캡처 사진이었다.
권영환 회장의 수행비서가 한 젊은 여자를 차에 태우는 모습. 그리고 이것은 태민의 손이 떨렸다. 그것은 오래된 편지지 사본이었다. 태민은 그 편지를 기억했다. 6년 전 그가 서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증거로 아버지에게 받았던 편지였다. 태민 씨, 당신과의 관계는 지쳤어요. 가난은 지긋지긋해요. 회장님께서 제안하신 길을 가겠어요. 날 찾지 말아요. 그는 이 편지를 받고 절망했었다. 하지만 김 비서가 가져온 것은 그 편지의 초안이었다. 그리고 그 초안의 여백에는 이 필체는 권영환 회장의 필체였다. 좀 더 애절하게, 돈이 확실한 목적이 되도록 수정해. 아버지가 직접 서윤의 가짜 편지를 지도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 서윤의 이름으로 개설되었다가 바로 다음 날 해지된 유령 계좌의 입금 내역이었다. 5억 원, 그녀가 받지도 않은 돈이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태민은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자신을 속였다. 아버지가 서윤을 쫓아냈다. 그녀는 돈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쫓겨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6년 동안 그녀를 배신자라고 경멸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지금 당장 강서윤 변호사에게 가해지는 모든 압박, 출처 확인해. 전부 아버지 짓이야. 태민이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가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강서윤이 그녀의 낡은 사무실 비품이 담긴 종이 상자 몇 개와 함께 텅 빈 로비 의자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잃은 모습이었다. 태민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병원 원무과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서윤 보호자님, 입원비가 이틀째 미납입니다. 오늘까지 수납이 안 되면 유감이지만 퇴원 조치를.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킬 돈조차 없었다. 그때 태민이 그녀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6년 전에 그 조작된 편지 사본이 쥐어져 있었다. 서윤아, 그가 목이 메어 불렀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당신 아버지, 6년 전에도 나에게 돈을 주며 당신을 떠나라고 했죠. 그때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이젠 안 속아. 당신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내 아들 민준이 내가 절대 안 줘. 그녀는 태민이 이 모든 일의 배후라고, 아들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6년 전 아버지가 그녀를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고 했다. 서윤아, 난 몰랐어. 그가 절박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난 널 배신자라고. 두 사람의 6년간 엇갈린 진실이 권영환 회장의 추악한 계략 아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의 냉혹한 통보는 서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산산조각 냈다. 오늘까지 수납이 안 되면 퇴원 조치를. 텅 빈 로비, 발치에 너저분한 상자들,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 그녀는 문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 그때 그녀의 그림자를 덮으며 권태민이 섰다. 그의 손에는 6년 전의 그 저주 같은 편지 사본이 들려 있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서윤의 텅 빈 눈이 그를 향했다.
그녀는 그가 이 모든 파멸의 지휘자라고 확신했다. 태민은 그녀의 오해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에 숨이 막혔다. 서윤아, 난 몰랐어. 그가 절박하게 내뱉었다. 당신 아버지 6년 전에도 나에게 돈을 주며 당신을 떠나라고 했죠. 서윤이 남은 힘을 쥐어짜 말했다. 그때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이젠 안 속아. 당신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내 아들 민준이, 내가 절대 안 줘. 나를 지키기 위해. 태민이 그 말에 멈칫했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녀를 쫓아냈다는 것까지만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말은 그의 심장을 다른 종류의 고통으로 후려쳤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6년간 증오했는데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원무과 직원이 다시 재촉했다. 보호자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태민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오해를 지금 당장 풀어야 했다. 이건 아버지가 조작한 거야. 그가 손에 쥔 편지 사본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좀 더 애절하게, 돈이 확실한 목적이 되도록 수정해. 권영환 회장의 필체가 적힌 초안이었다. 나는 이걸 네가 쓴 진짜 편지라고 믿었어. 6년 동안 서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그녀는 그 편지의 존재조차 몰랐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도 내가 아니야. 내 아버지야. 태민이 말을 이었다. 당신 변호사 협회 징계, 은행 계좌 동결, 악의적인 기사. 전부 아버지가 꾸민 짓이야. 당신이 진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서윤은 비틀거렸다. 그렇다면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권태민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6년 전 그 남자였다. 그리고 권태민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다. 그럼 당신은, 난 방금 알았어. 모든 걸. 태민의 눈이 고통으로 붉어졌다. 그는 원무가 직원을 돌아보며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던졌다. 강민준 환자, 당장 VIP 병실로 옮겨. 밀린 병원비부터 앞으로 발생할 모든 치료비, 피터슨 박사 초빙 비용까지 이 카드로 전부 결제해. 직원이 진숭그룹의 VVIP 카드에 놀라 허둥지둥하는 사이 서윤이 그의 팔을 잡았다. 필요 없어. 당신 돈, 내 돈이 아니야. 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 아들 목숨값이야. 당신이 거절할 권리 나한테 없어. 그의 단호한 말에 서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휘두르는 권력의 힘을 증오했지만 지금 그 힘은 민준이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연약한 희망의 불씨가 그들의 공유된 적 앞에서 그렇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VIP 병실은 병원이라기보다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안정을 되찾은 민준이 침대에서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서윤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창가에 서 있는 태민의 등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6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날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서윤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당신 아버지가 날 불렀어. 장학재단 면담인 줄 알았지.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권영환 회장은 그녀에게 돈 봉투가 아닌 다른 것을 내밀었다. 그것은 태민의 망가진 미래 시나리오였다. 그분은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이 후계자 자격을 박탈당할 거라고 했어. 가난하고 천한 고학생 집안과 엮인 오점이 진숭의 주주들을 돌아서게 만들 거라고. 그녀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분은 돈을 제안했지만 난 거절했어.
그러자 당신을 무너뜨리겠다고 협박했지. 당신 어머니가 남긴 작은 재단, 당신이 아끼던 사람들, 내가 당신 곁에 남아 사랑을 고집하는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서유는 눈을 감았다. 난 당신이 나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래서 떠났어. 내가 사라지면 당신은 안전할 테니까.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사라졌다. 태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질린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단순히 그녀를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서윤의 가장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했고 아들의 마음을 6년간 지옥에 가뒀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래서 그 편지는 몰라. 난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 그냥 사라졌을 뿐이야. 그때 태민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비서였다. 그는 서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실 밖 복도로 나갔다. 찾았나? 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 대표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급했다. 회장님께서 강 변호사님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진숭의 비자금 계좌 중 하나입니다. 언론사와 은행 로비에 사용된 내역입니다. 증거 확보해. 당장. 태민이 명령하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김비서의 짧은 비명과 함께 어딜 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김비서, 김비서. 태민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권영환 회장이 움직인 것이었다. 아들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김비서를 제거하려 한 것이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인 자신조차 적으로 규정했다. 태민은 병실 벽에 머리를 기댔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아버지는 서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오른팔까지 공격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다. 진숭의 왕좌를 건 전쟁이었다. 태민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서윤이 불안한 듯 그를 쳐다봤다. 방금 내 비서가 공격당했어.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야. 태민의 말에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그는 내가 방역할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야. 태민은 서윤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처음으로 닿는 천이었다. 서윤아,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준이를 막을 거야. 피터슨 박사가 한국에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 그는 진숭의 명예에 흠집이 나는 걸, 그 천한 핏줄이 자기 손자가 되는 걸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니까. 서윤은 태민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절박함을 보았다.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지만 상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태민의 눈이 결의로 차올랐다. 내가 진숭을 되찾아야 해.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 민준이를 살릴 수 있어. 그때 태민의 휴대폰으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알림이 도착했다. 공격당하기 직전 김비서가 보낸 클라우드 서버 주소였다. 대표님, 회장님의 모든 비자금 내역입니다. 부디. 김비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희망을 보낸 것이었다. 태민은 그 파일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아버지를 무너뜨릴 핵폭탄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터뜨리는 순간 진숭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걸어야 했다. 그는 잠든 민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6년 만에 찾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여자. 내가 반드시 지킬게. 태민이 서윤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맹세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민준이 수술 반드시 내가 해내게 만들겠어. 두 사람은 위태로운 희망의 불씨를 안고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VIP 병실의 고요함은 폭풍 전의 눈과 같았다. 권태민은 한쪽 구석에서 쉬지 않고 전화를 돌렸다. 실종된 김 비서의 행방을 쫓는 동시에 아버지의 비자금 증거를 정리하며 진숙 내부의 자신을 지지할 이사들을 규합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과 민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왕국 전체를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윤은 잠든 민준의 곁을 지키며 6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가늠해보려 애썼다. 그때였다. 삐삐 평화롭던 민준의 심박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수치가 급격히 하강했다. 잠들어 있던 민준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다. 커헉, 엄마, 숨이...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려갔다. 민준아. 서윤의 비명이 병실을 갈랐다. 태민이 전화를 집어던지고 달려왔다. 의사 불러. 문이 거칠게 열리고 안 교수와 의료진이 쏟아져 들어왔다. 제세동기 준비해, 혈압 떨어진다. 안 교수가 다급하게 외치며 아이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병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서윤은 병실 구석으로 밀려나 자신의 아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끔찍한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민준아, 안 돼. 제발. 그녀의 기도는 울음 속에 묻혔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러갔다. 간신히 응급처치로 민준의 희미한 맥박을 되돌린 안 교수가 땀으로 젖은 얼굴로 태민과 서윤을 복도로 불러냈다. 그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심근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피터슨 박사님은 언제? 태민이 다급하게 물었다. 안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방금 진숭의료재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터슨 박사의 방한 일정이 권영환 회장님의 직권으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서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권영환. 그 악마 같은 남자가 결국 아들의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게 무슨... 태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자신의 친손자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인간입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수화기 너머로 권영환 회장의 냉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알겠느냐, 태민아. 그 천한 핏줄은 내 손자가 될 수 없다. 진숭을 지키고 싶다면 당장 그 여자와 아이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게다. 전화가 끊겼다. 태민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서윤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그녀가 6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진숭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민준이가 저 괴물의 손에 죽어가고 있었다. 내 아들, 살려내, 이 살인자. 그녀는 태민을 원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다시 열리고 안 교수가 절박하게 외쳤다. 방법이 하나 남았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없지만 제 스승님이신 박진영 원장님 팀이 있습니다. 성공률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100% 잃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응급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안 교수가 서윤에게 동의서와 펜을 내밀었다.
하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진숭, 결국 또 진숭의 병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장담할 수 없다는 말과 권영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공포로 뒤엉켰다. 이 수술마저 그들의 함정이면 어떡하지? 그들이 민준이를 수술실로 데려가 그녀에게서 영원히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서윤 씨, 정신 차려요. 시간이 없어요. 안 교수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서윤은 펜을 쥘 수 없었다. 그녀는 6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그녀의 트라우마가 아들을 살리려는 모성애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싫어. 못해. 당신들 못 믿어. 내 아들 내놔. 그녀는 공포에 질려 아이처럼 중얼거릴 뿐이었다. 태민은 그녀의 무너진 눈빛을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서윤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권력, 돈, 진숭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서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지 못하면 아들은 죽는다. 그의 모든 오만과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차가운 병원 복도 한가운데 바로 눈앞의 중환자실 문 너머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이 초조하게 그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진숭그룹의 총수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권태민이 서윤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그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거칠게 부딪혔다. 서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안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도 숨을 삼켰다. 서윤아. 태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책감과 절망으로 갈갈이 찢어진 한 남자의 울부짖음이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손을 잡으려 애썼다. 6년 전 널 버린 것도 나고, 널 믿지 못하고 6년간 널 증오했던 것도 나야. 널 지키지 못한 것도 나야.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내게 속죄하며 살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할게. 날 원망하고 때리고 죽여도 좋아.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살려야지. 우리 아들이잖아. 그는 아이의 병실 문 앞에서 한때 그가 버렸던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날 벌하는 건 나중에 해. 지금은 아들부터 살리자. 내가 널 속인다고 생각해. 그럼 이 수술 끝나고 민준이 회복하면 내 목숨이라도 내게 줄게. 그의 절규는 진심이었다. 서윤은 무릎 꿇고 우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파멸시켰던 가문의 상징이었던 그가 지금 자신의 발 아래에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를 올가매던 6년간의 증오와 공포의 사슬이 툭 하고 끊어졌다. 이 남자는 적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민준이의 아버지였다. 그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아니야. 그녀가 그와 함께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일어나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를 집어들었다. 살려주세요. 그녀가 안 교수를 바라보며 절규했다. 뭐든지 할게요.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알아볼 수도 없는 필체로 동의서에 서명했다. 준비해. 당장 수술실로 옮겨. 안 교수가 동의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외쳤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위태로운 숨을 내쉬는 민준의 침대가 굴러나왔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힘내야 해. 서윤이 침대 옆을 따라 달리며 외쳤다. 태민도 반대편에서 아들의 작은 손을 붙잡았다. 수술실 앞.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며 그들의 세상과 아들의 세상을 갈라놓았다. 서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태민은 닫힌 문에 이마를 기댄 채 자신의 무력함과 아들을 향한 절박함에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는 무릎을 꿇음으로써 서윤의 마음을 얻었지만 이제 아들의 생명은 신의 손에 맡겨졌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흘러갔다. 수술 중이라고 켜진 붉은 등은 마치 꺼지지 않는 지옥의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강서윤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모아쥐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전 세계가 저 육중한 강철문 너머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자신이 내린 수술 동의 결정을 수백 번이나 후회하고 또 되뇌었다. 권태민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그의 결심을 더욱 강철처럼 굳혔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지 한 아이의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그는 저 문 너머의 아이와 이 복도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낳아준 괴물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아들의 심장이 멈출지도 모르는 이 순간 진숭의 심장 또한 멈추게 해야 했다.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가 진숭 내부에 심어둔 김비서를 제외한 유일하게 믿는 임원이 보낸 메시지였다. 긴급 이사회 10분 뒤 시작됩니다. 회장님께는 방금 통보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태민은 서윤에게 다가갔다. 서윤아. 그녀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나 잠시 다녀올 곳이 있어. 서윤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어딜 가요? 민준이가 아직 알아. 그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 수술이 끝났을 때 내 아버지가 더 이상 우리를 그리고 민준이를 위협할 수 없게 만들러가. 그는 자신의 경호원 2명을 복도 양끝에 세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 거야. 금방 돌아올게. 그는 약속을 남기고 폭풍의 심장부 진숭타워를 향해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진숭그룹 최고층 이사회실. 긴급 소집된 이사진이 술렁이고 있었다. 그들은 진숭 역사상 전례 없는 이 사태에 대해 불쾌감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권영환 회장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들어섰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 그의 시선이 상석에 앉아있는 권태민에게 향했다. 내 놈이냐? 감히 애비에게 칼을 겨눠? 태민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마주했다. 더 이상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권영환 회장.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숭그룹의 회장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이사진이 경악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내리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권영환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해임? 나를 네가 감히 그 천한 계집과 내 놈의 핏줄인지도 모를 잡종 때문에 이 진숭을 배신하겠다는 거냐?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몇몇 이사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태민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다. 그 천한 계집이 제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뭐라고? 이사들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져 나왔다. 태민은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첫 번째 자료, 6년 전 권영환 회장이 직접 수정한 서윤의 가짜 편지 사본과 필적 감정서였다. 돈이 목적이 되도록 수정해. 회장의 친필 메모가 선명했다. 권 회장은 6년 전 두 사람을 이간질하고 강서윤 변호사를 협박해 내쫓았습니다. 권영환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감히.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태민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리고 지금 강 변호사가 제기했던 특허 소송과는 무관하게 회장 개인의 지시로 비자금을 동원해 그녀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언론사, 은행, 법조계 로비스트들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바로 그 시각 병원 수술실. 바이탈 급강하, 출혈 부위를 못 찾겠습니다. 박진영 원장의 다급한 외침이 울렸다. 민준의 작은 심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교수님, 대동맥륜 협착 부위입니다. 조직이 너무 약합니다. 안 교수가 소리쳤다. 아이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서윤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듯한 다급한 기척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다시 이사회실. 권영화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증거도 없는 모함이다. 저건 전부 조작이야. 조작입니까? 태민이 차갑게 반문했다. 그럼 이 음성 파일도 조작입니까? 태민이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권영환 회장이 피터슨 박사의 방안을 총괄하는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명령하는 통화 녹음이었다. 그 아이, 절대 살려둬선 안 돼. 진숭의 흠결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터슨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해. 그 수술, 절대 성공하게 두지 마.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모셔온 회장이 단순한 비리 기업가가 아니라 친손자를 죽이려 한 살인 교사범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건... 권영화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태민이 결정타를 날렸다. 강서윤 변호사를 공격하고 제 비서인 김민혁 실장을 납치, 살해하려 한 자금. 피터슨 박사를 막기 위해 사용된 그 모든 돈이 바로 진숭의 공금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사님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수년간 빼돌린 막대한 횡령 자금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다. 진숭그룹 전체에 존폐가 걸린 범죄였다. 태민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오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진숭의 대표이사로서 이 추악한 진실을 심판대에 올립니다. 진숭을 바로 세우기 위해 권영환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검찰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권영환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조차 외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그리고 진숭의 미래를 위해 손을 들어야 했다. 권영환 회장 해임안에 찬성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마침내 과반수가 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권영환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세운 진숭인데 내가 감히 바로 그 순간 병원 수술실 심정지 비핍 발생. 민준의 심장이 멈췄다. 모니터의 곡선이 치명적인 파형을 그리다 일직선으로 변했다. 제세동기 100줄 차지. 박 원장이 외쳤다. 클리어. 아이의 작은 몸이 튀어올랐다. 변화가 없었다. 다시 150줄. 클리어. 수술실 밖 서윤은 기계의 경고음과 의사들의 고함 소리에 이성을 잃고 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안 돼. 민준아. 태민이 보낸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지했다. 안 돼. 문 열어. 내 아들. 그녀의 절규가 복도를 갈랐다. 세 번째 충격. 클리어. 삐. 모니터의 기적처럼 정상 리듬이 돌아왔다. 안 교수가 외쳤다. 박 원장은 땀을 닦아낼 틈도 없이 메스를 잡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봉합 준비해.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왔다. 같은 시각 이사회실의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권영환 회장을
양쪽에서 부축했다. 그는 아들에게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다. 넌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이 애비처럼 똑같이. 그는 그렇게 자신의 왕국에서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태민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승리했다. 진숭을 지켰고 아버지를 심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안 교수였다. 태민은 6년 전, 아니 평생 처음으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간신히 전화를 받았다. 수술은 수화기 너머로 안 교수의 지친, 그러나 감격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술 끝났습니다. 태민의 숨이 멎었다. 기적입니다, 대표님. 아이가 이겨냈습니다. 태민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진숭의 냉혹한 CEO는 그곳에 없었다. 6년 만에 아들을 찾고 잃을 뻔했던 한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부서진 왕좌를 뒤로하고 자신의 유일한 구원이 있는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권태민은 숨이 끊어질 듯 병원 복도를 질주했다. 진숭 타워에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안 교수의 한마디, 아이가 이겨냈습니다라는 그 기적 같은 음성만이 맴돌았다. 수술실 앞 복도에 다다랐을 때 그는 저 멀리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린 채 미동도 없는 서윤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보였다. 서윤아. 그가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텅 비어 있던 그 눈의 희미한 질문이 어렸다. 수술 중이라고 켜져 있던 붉은 등이 꺼져 있었다. 태민 씨, 민준이는 우리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육중한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지독한 피로에 젖은 박진영 원장과 안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서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들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교수님, 제발 우리 민준이. 안 교수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평생 처음 보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성공입니다, 어머님. 정말 기적입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아, 서윤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녀가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순간 태민이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6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을 한꺼번에 토해내듯 오열했다. 살았어. 우리 민준이 살았어. 태민은 그녀를 더욱 세게 껴안았다. 그녀의 머리에 얼굴을 묻은 채 그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6년의 지옥 같은 오해와 고통이 그들의 공유된 눈물 속에서 비로소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며칠 후 중환자실에서 VIP 1인 병실로 옮겨진 민주는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서윤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아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권태민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잠든 두 모자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6년의 시간이 그곳에 있었다.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함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서윤이 부스스 눈을 떴다. 태민은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조금이라도 먹어. 당신까지 쓰러지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냉혹함 대신 서툰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서윤은 묵묵히 죽을 받아 들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숭은 어떻게 됐어요?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권영환 회장은 해임됐어.
횡령, 배임,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마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 힘들 거야. 그는 아버지의 몰락을 말하면서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택노바 소송은 진숭이 기술 탈취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과했어. 그들에게 막대한 보상금과 진숭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제안했지. 그는 서윤이 시작했던 싸움을 정의로운 방식으로 마무리 지었다. 김 비서님은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갈비뼈가 몇 대 부러졌지만 살아있어. 지금 다른 병실에서 회복 중이야. 진숭그룹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시켰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침대에서 작은 뒤척임이 들려왔다. 엄마, 민준이 눈을 뜬 것이었다. 민준아, 괜찮아? 아들. 서윤이 달려가 아들의 이마를 짚었다. 민준은 마취 기운에 잠긴 눈을 깜박이다가 침대 옆에 서 있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아들의 맑은 눈동자였다. 민준은 태민을 한참 바라보더니 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저씨, 태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응, 민준아. 나 봤어요, 아저씨. 엄마한테 무릎 꿇고 우는 거. 아이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혼미한 와중에도 복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태민은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은 서윤을 한번 보고 다시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물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태민의 세상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다. 그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서윤이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며 웃었다. 응, 민준아. 아빠야.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작은 뺨을 감쌌다. 미안해, 아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민준은 작은 손을 들어 태민의 굵은 손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까.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민준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가슴의 흉터는 남았지만 그 흉터는 아이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태민은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원이 딸린 조용한 집으로 이사했다. 그 집은 더 이상 냉혹한 CEO의 성이 아니라 세 식구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그들은 가족이 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 권태민은 진숭의 회장으로서의 삶과 민준의 아버지로서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처음에는 로봇 설명서처럼 딱딱하게 읽었지만 캐치볼을 했고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그날 있었던 유치원 이야기를 들었다. 서윤은 더 이상 진숭을 상대로 싸우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민의 제안으로 진숭재단 산하에 서윤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해 제2의 택노바처럼 억울한 약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정원에서 민준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서윤과 태민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6년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굼지 않고 단단한 흉터로 남았다. 서윤아. 태민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6년 전에 내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믿었더라면, 아니, 내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말을 들었더라면 우린 이 모든 고통을 겪지 않았을지도 몰라. 서윤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만해요. 만약이라는 가정은 의미 없어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어요. 우리에겐 민준이가 있잖아요. 그녀의 눈은 평온했다.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흘려보낼 수 없어. 그가 그녀의 앞으로 몸을 돌려 앉았다. 당신이 잃어버린 6년의 세월,
내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다는 거 알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6년 전 그녀에게 주려다 거절당했던 화려한 반지가 아니었다. 그저 단순하고 맑게 빛나는 그녀를 닮은 반지였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그녀와 눈을 맞추며 진심을 다해 말했다. 6년 전에는 진숭의 후계자로서 당신을 원했지만 지금은 강민준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냥 권태민이라는 남자로서 당신이 필요해. 당신은 내게 가장 큰 상처였지만 이젠 내게 가장 큰 치유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아, 나와 그리고 우리 민준이와 진짜 가족이 되어줄래? 서윤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태민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끌어안아 입을 맞췄다. 그것은 6년의 고통을 씻어내는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이었다. 1년 뒤 제주도의 작은 해변. 하객이라고는 김민혁 실장 내외와 안 교수 그리고 서윤이 도왔던 몇몇 사람들뿐인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서윤은 눈부신 하얀 드레스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빛났다. 태민은 슈트를 입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은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주례는 없었다. 대신 7살이 된 건강한 민준이가 턱시도를 차려입고 깡충깡충 뛰어와 두 사람에게 반지를 건넸다. 엄마, 아빠, 빨리 반지 끼고 케이크 먹어요. 나 배고파요.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태민은 서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속삭였다. 6년의 지옥을 건너 당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남은 평생은 당신에게 천국을 선물하겠습니다. 서윤도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끝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순간 민준이가 두 사람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나도 사랑해요. 태민은 민준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서윤이 그의 팔에 팔짱을 꼈다. 세 사람, 마침내 완전한 하나가 된 가족은 눈부신 제주 바다의 햇살 속을 걸어 나갔다. 그들의 발자국 뒤로 모든 상처와 오해는 파도에 씻겨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피어나고 있었다.